폐암 환자의 70% 정도가 진단 당시에 벌써 3기 또는 4기로 진단되는 경우가 70%가 처음에는 감기라고 생각했는데 병원을 가고 또는 약을 사 드시고 이런데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 심호흡을 이렇게 해보면 이게 한쪽만 여기 굉장히 이상하게 결리네. 특히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목소리가 쉰다. 한 달 전부터 목이 자꾸 쉬고 식사할 때마다 자꾸 사례가 들려서 기침을 많이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분당 서울대병원이 이제 병원의 역사에 비해서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른 수술을 잘하는 병원으로 유명해요. 김철중의 이름은 낳는다. 분당 서울대병원과 함께하는 수술로 암 극복하기 프로젝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망률 1위 이 폐암의 최신 수술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석기 분당 서울대병원 심장혈관 흉부외과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조석기입니다. 지금 좀 전에 제가 또 암 사망률 1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폐암이 여전히 지금 사망률 1위인 거죠? 네, 맞습니다. 왜 그런 거죠? 폐암은 다른 암에 비해서 진단이 늦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조기 진단이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 진단이 늦습니다. 폐암 환자의 70% 정도가 진단 당시에 벌써 3기 또는 4기로 진단되는 경우가 70%가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기, 4기로 발견되니까 우리가 폐암은 3기, 4기인 경우에 치료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망률이 높다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이게 폐암의 특징이 고령자한테 잘 생깁니다. 평균 나이가 보통 70대가 되거든요. 70대. 예. 나이가 많으면 이제 치료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70대 후반 또는 80대 이런 분들한테 수술을 권유를 하면 굉장히 첫 번째는 이제 주저하십니다. 이런 질환도 있고 이런 질환도 있는데 혹시나 수술 받다가 잘못되지 않나. 지금 현재 전체 폐암 환자 중에 수술을 받는 경우가 몇 퍼센트 정도일까요? 지금은 과거보다는 많이 높아져서 한 3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전공의 시절만 해도 한 20%가 안 된다고 저희는 배웠고 또 실제로 그랬지만 지금은 병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지만 3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폐암이 또 전이도 되게 빨리 잘 된다고 들었거든요. 이게 그 70%에서가 3기, 4기로 발견되니까 이미 이제 4기인 경우에는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된 건데요. 수술을 할 수 있다는 건 보통 1기나 2기 정도 되는 건데 이렇게 아주 적극적인 적절한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재발될 때 다른 장기로 재발되는 경우가 굉장히 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치료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70% 이상이 3기로 진단이 된다. 그만큼 조기 증상이 없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병원을 찾는 환자분들은 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증상 때문에 병원을 찾아오시는지요? 가장 흔한 거는 건강검진 왔는데 CT에서 뭔가 발견이 됐다. 근데 자기는 증상은 전혀 없다. 이게 이제 가장 흔하고요. 그 다음에 증상이 있다라고 하면 처음에는 감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빈도라든지 지속되는 시기가 이거 좀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병원을 가고 또는 약을 사 드시고 이런데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나는 왔다. 이런 증상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흉통. 이게 이제 흉통이라고 그러면 운동하고 나서도 생길 수도 있고 어떤 일을 하다가도 이제 생길 수도 있고 잠 잘못 자면 담이 걸려도 흉통이 올 수 있다고 하는데 이 폐암일 때의 흉통은 좀 다릅니다. 가만히 있을 때 또는 심호흡을 이렇게 해보면 이게 한쪽만 여기 굉장히 이상하게 결리네. 여태까지 겪어보지 않았는데 이상하네. 이런 거에 그런 종류의 흉통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목소리가 쉰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목소리가 변하는 거예요? 네. 한 달 전부터 목이 자꾸 쉬고 식사할 때마다 자꾸 사례가 들려서 기침을 많이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좌측에 폐암이 있을 때 아주 진행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 이 목소리에 관련하는 신경이 침범받아서 이제 생긴 거구나. 건강검진에서 많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오신 분들은 그래도 아무래도 병기가 좀 낫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증상이 없고 자기는 그냥 1년에 한 번 하는 건강검진이었는데 작년에는 없었던 게 금년에 있으니까 큰 병원을 한번 가봐라. 그렇게 되면 당연히 혹의 크기도 작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오신 분들이 검사를 해보면 폐암이 아닌 분들도 많고. 그럼 그 혹이라는 게 여러 종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좀 나뉩니까? 이제 엑스레이라든지 CT에서 보통 이렇게 동그랗게 하얗게 보는 걸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문 용어로는 결절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폐에 생기기 때문에 폐결절이라고 얘기하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양성 폐결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악성 폐결절. 이게 이제 암인 거죠. 그럼 양성 폐결절에는 어떤 게 있느냐? 우리나라는 결핵이 많이 퇴치가 됐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나이 드신 분들은 결핵의 이 흔적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엑스레이나 CT에서 그런 결핵의 흔적들이 결절로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흔하지는 않지만 폐에도 양성 종양이 생깁니다. 이거는 암은 아니지만 이것도 조금씩 커지기 때문에 수술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집중해야 될 건 이제 악성 폐결절, 폐암입니다. 그럼 옛날에는 그냥 폐암 그러면 그냥 한 가지의 큰 혹 또는 하얗게 보이는 덩어리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최근에는 무증상의 환자분들 중에서는 폐결절 중에서 간유리 음영의 결절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CT를 많이 찍기 시작하면서 이제 발견이 늘어나는 맞습니다.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뿌옇게 보이는 간유리 음영의 결절이 있다고 해서 다 폐암은 아닙니다. 크기가 커지거나 그 안에 단단한 혹처럼 고형물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이제 간유리 음영 결절 중에 폐암을 의심하는 중요한 요소거든요. 이런 게 이제 경과를 관찰하는 CT에서 보이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폐암에 준해서 검사도 하고 그다음 치료도 하게 되는데 다행히고는 굉장히 순한 폐암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수술적 치료로 완치를 우리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간유리 음영 결절로 발견된 분들 폐암으로 확진이 되면 일기를 벗어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 간유리 음영이라는 게 되게 몇 센치예요? 보통에서 오시는 분들은 한 1.5cm, 1.5cm. 크진 그 않네요. 정도. 네. 근데 또 최근에는 이제 여성 폐암 환자 수도 좀 급격하게 늘고 있잖아요. 사실 10명 중에 9명이 비흡연자로 나타난다고 하는데 그럼 흡연 외에 또 폐암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들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성 폐암에 대해서 뭐 저희 그 유관학회에서도 많은 분석들을 해보고 연구를 해보고 있는데 뭐 딱히 잡아낼 수 있을 만한 원인이 발견되고 있지는 않지만 요 간유리 음영도 실제로 여성들한테 훨씬 더 많이 생겨요. 그래요? 비흡연 여성. 그래도 불행 중 다행히 비흡연 폐암인 경우에는 굉장히 간유리 음영 결절로 보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굉장히 폐암의 크기가 작고 순하고 그렇기 때문에 수술이나 이런 걸로 완치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성 폐암이 늘고 있는데 여성 폐암의 대부분 상당수는 간유리 음영 결절 형태로 보이는 많고 그거는 수술로 치료 가능성이 높다. 그 외에도 꼭 이제 간유리 음영 결절이 아닌 그냥 여성 폐암을 생각해 보자면 이게 저는 이제 이 여성들의 어떤 노출돼 있는 환경에 조금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데 뭐 요즘은 이제 부엌이나 이런 데서 요리를 남자분들도 많이 하긴 하지만 전통적으로 이제 여자분들이 이제 주방에서 일하는 시간들이 더 많은데 이게 환기하고 요리를 할 때 이 연기들이 많이 나잖아요. 환기가 제일 되지 않는 상황에서 하면 이 연기를 많이 마실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도 하나의 폐암의 원인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폐암 수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교수님께서 이제 폐암의 최신 수술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또 해오셨고 성과를 또 보이셨는데 과거에 비해서 수술 방법이 좀 어떻게 달라졌는지 자세하게 좀 알려주세요. 과거에 비해서 가장 크게 달라진 거는 접근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제 폐암을 수술하려면 결국은 이 흉곽이라고 하는 공간으로 들어가서 암이 있는 폐를 제거를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이제 만약에 왼쪽에 폐암이 있다. 그럼 왼쪽 이 옆에 가슴을 한 20cm 정도 피부를 절개를 하고 또 하나는 이제 갈비뼈 만져보시면 그 사이 공간이 그렇게 넓지 않거든요. 근데 이쪽으로 손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기구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이 갈비뼈 사이를 이렇게 벌려야 되는데 이거를 기계로 이렇게 벌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조금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특정 갈비뼈 뒤쪽 부분을 이렇게 골절을 시킵니다. 아, 이걸 벌려야 되니까 이게 아예 부러뜨려서 이걸 확 벌리게 하게.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 얘기만 들어도 동의서를 받을 때만 해도 갈비뼈를 부러뜨린다고요? 너무 아프지 않을까요? 이런 이제 걱정들을 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복강경이라는 게 이제 외과 영역에서 복부 수술할 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흉곽경이라고 그래서 가슴에도 역시 구멍만 내 가지고 수술을 하는 방법이 거의 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3개가 기본입니다. 3개. 예. 그런데 이제 수술하시는 분들도 2개로도 해보고, 2개로도 충분하네? 하나로도 해보고. 그래서 단일공이라고 그래서 한 4cm 정도 되는 이렇게 그 홀을 만들어서 그쪽에다 모든 기구를 넣고 수술하고 그 다음에 절제된 폐를 그쪽으로 빼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통증도 좀 감소하고 수술 시간도 좀 절약이 되고
만족도가 높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흉곽경이라고 하는 수술은 개용 수술에 비해서 열고 닫는 시간이 줄어드니까요. 그만큼 수술 시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개용 수술보다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분당 서울대병원이 그 이제 병원의 역사에 비해서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른. 왜냐하면 지금 거의 이제 5대 병원으로 이제 거의 다 왔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 흉곽경 수술을 잘하는 병원으로 유명해요. 그러면 실제로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이 흉곽경 수술을 받는 환자의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저희가 이제 매년 이제 연말이 되면 전해 수술했던 거를 이제 저희가 통계를 한번 내보는데요. 높을 때는 한 96%, 7%까지 갑니다. 우리가 이제 최소 침습 수술이라고 이렇게 통칭해서 그렇지만 이제 흉곽경 수술이 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거기에 로봇 수술도 일부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로봇은 약 몇 프로 정도 되나요? 지금은 한 10% 미만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약 86%를 이제 흉곽경으로 한다고 했을 때 이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높은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흉곽경 수술에 대해서는 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하고 미국에 있는 의사들도 흉곽경 수술하면 뭐 한국이 최고다 이렇게 할 정도는. 근데 이제 모든 환자가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저희가 이제 96%라고 했으니까 4% 정도는 이제 개용술로 되게 되는데요. 그 부분에는 이제 또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흉곽경으로 수술을 할 수 있어서 시도를 했는데 이제 수술 중에 뭐 출혈이라든지 또는 이런 안전적인 문제가 생길 때는 저희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개용술로 전환을 하게 되고요. 아예 처음부터 수술을 할 때 계획을 잡을 때 이 암은 완전히 절제하기 위해서는 갈비뼈에 붙어 있기 때문에 갈비뼈도 몇 개 잘라야 되고 또 하나는 혈관이라든지 기관지에 붙어 있기 때문에 혈관과 기관지도 절제하면서 이런 연결도 해야 되고 이런 복잡한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흉곽경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보통의 경우는 그런 경우는 안전하고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개용술을 합니다. 아니 생존율에도 좀 차이가 있을까요? 처음에 흉곽경 수술을 막 진행했을 때는 일부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위험하다. 또는 수술을 해도 개용술 했을 때 생존율의 차이가 별로 없을 거다. 그런데 이제 흉곽경 이제 수술 건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과거에 개용 수술했던 환자들이랑 아주 철저하게 비교를 해보면 똑같은 병기에 똑같은 어떤 인자들을 갖고 있을 때 흉곽경이 확실히 생존율이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수술의 트렌드가 절개 부위나 절제 범위가 조금 더 최소한으로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과거에는 저희 이제 고정된 관념이 뭐였냐면 오른쪽 같으면 폐엽이라고 하는 게 3개가 있고 왼쪽은 2개가 있는데 그 옆 단위로 절제를 하는 거를 우리가 폐암 수술의 표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폐암이 하나 있더라도 오른쪽 폐의 3분의 1을 떼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폐 기능도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 최근에 의사들이 먼저 생각했죠. 폭도 너무 작은데 이게 너무 과한 거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폐 절제 범위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축소로 가게 되는 거죠. 폐엽보다는 더 작은 단위로. 그게 이제 구역 절제술이라는 게. 그 다음에 그 밑이 더 하위 개념이 이제 쇠기 절제술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폐암이다 보니까 쇠기 절제술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구역 절제술은 정말 최근에는 이제 대규모 연구에서도 증명됐지만 폐엽 절제술과 별로 차이가 없다. 대신 이제 혹의 크기가 작아야 되는 경우겠죠. 그러면 그 이제 왼쪽에는 폐엽이 2개, 오른쪽에 3개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구역은 몇 개예요, 그러면? 구역은 오른쪽 왼쪽 다 토탈 10개가 있습니다. 10개씩. 예. 그래서 요 혹의 위치가 정확하게 어느 구역에 포함되어 있는지 또는 옆에 있는 구역까지 같이 절제할 필요 없는지 요거를 수술 전에 계획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 그냥 AI가 다 시뮬레이션 이렇게 안 해주나? 이렇게 딱 이렇게 있습니다. 있죠. 예.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로 3D로 이렇게 재구성을 해줘서 어디까지 자르면 경계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 그럼 구역절제술이 보편화되면서 환자들이 수술 후 폐 기능이 보존되는 비율이 확 높아진 그렇죠. 거네요. 간은 절반 잘라도 뭐 거의 다시 자란다고 그러잖아요. 폐는 어때요? 이게 폐라고 하는 장기는 생기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흔히 표현할 때 이제 풍선의 비유를 하는데요. 왼쪽 같으면 만약에 옆절제술을 했다. 그럼 풍선 하나를 제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안에 남아있는 풍선이 2배 커지면서 이쪽 공간을 다 메꿔서 꼭 폐가 풍선이 2개 있었던 거랑 똑같은 폐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구역절제술은 더 쉽겠죠.
왜냐하면 아주 좁은 작은 부분만 절제가 됐으니까 옆에 있는 몇 개의 구역만 풍선처럼 커지면 금방 메꿀 수가 있고 그거는 결국 폐기능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폐기능의 감소가 적겠죠. 그다음에 유방암 경우에는 왼쪽 유방에 생긴 유방암 수술하고 제거했는데 오른쪽 유방암에 또 암이 또 생길 확률이 높잖아요. 폐는 어때요? 폐도 높습니다. 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재발이랑 조금 다른 개념인데요. 네. 원발 폐암이 만약에 왼쪽에 생겼다. 근데 이분은 결국 6개월에 또는 1년에 한 번씩 계속 CT를 찍으면서 5년까지 재발 유무를 검토를 하게 되는데 한 3년이 지났는데 아래쪽에 남아있는 폐라든지 또는 반대쪽 폐에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건 우리가 2차성 폐암 그런 식으로 분류를 하는데요. 재발하고는 또 다르다고 하셨는데 사실 폐암이 재발 위험도 굉장히 높은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재발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폐암의 사망률이 높다는 거는 다른 암에 비해서 재발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1기만 돼도 이게 안심을 못하는 게 1기도 이제 A가 있고 B가 있는데 1기 A가 우리가 얘기하는 가장 초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재발률이 한 5% 정도 됩니다. 1기에서 발견돼도 네. 그리고 1기 B만 되면 같이 1기라고 불리긴 하지만 이 경우는 10에서 15% 정도 됩니다. 또 확 높아지네요. 네. 이게 2기, 3기 되면 뭐 다른 암종에 비해서 훨씬 더 높아집니다. 주로 어디에 재발해요? 제일 흔한 게 또 폐. 그 다음에 이제 수술할 때 종격동에 있는 림프절이라는 걸 다 절제는 하겠지만 오른쪽을 수술했으면 왼쪽의 림프절은 다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림프절.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장기는 아주 유명한 곳이 4군데가 딱 있습니다. 그래요? 뇌, 네. 그 다음에 간, 간, 그 다음에 뼈, 뼈. 그 다음에 부신이라고 심장 위에 있는 콩팥 위에 있는 아주 조그만 장기인데 이쪽으로 잘 가는 그게 4대 호발 장기입니다. 대개 수술하고 나서 몇 년 이내에 제일 재발이 많습니까? 통계적으로 보면 2년 이내에 80%가 재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발하시는 분들은. 2년 안에. 예. 그럼 재발을 좀 막기 위해서 뭔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물론 이제 흡연이 가장 큰 이유이기 때문에 당연히 흡연자들은 금연하라고 하는 거는 뭐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고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는 뭐 막연하기 때문에 저희도 딱히 뭐를 주의해라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데요. 제가 외래 때 주로 말씀드리는 건 일단 의사의 지시 또는 의사의 이야기를 잘 따라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이외에는 항상 규칙적인 생활을 하라고 합니다. 이게 규칙적인 생활에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식생활, 그 다음에 이제 운동 같은 건데요. 대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령이기 때문에 본인이 한 70평생 유지했던 거를 잘 바꾸기를 어려워하십니다. 그래도 적어도 저는 한 가지 운동, 하셨던 운동이 있으면 그거를 다시 꼭 하시라고 그러고 하시지 않으면 그게 단순히 걷고 그냥 이렇게 산책하는 정도로 하더라도 꼭 일정한 시간에 그렇게는 운동을 하라고 추천해 드립니다. 우리 교수님께서는 이 폐암 수술 받은 환자분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아주 뜻깊은 활동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 폐암 한우회를 이제 같이 활동하시는 거예요. 숨소리 해라고요. 이름 잘 졌다. 숨소리.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흉부외과에서 수술을 받았던 환자들의 어떤 이렇게 자발적인 모임입니다. 모임이네요. 그래서 2006년도에 저희가 창립을 했고요. 이제 내년이면 이제 20년 됩니다. 와, 네. 오래됐네요. 그만큼 이제 환자분들이 니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의사들한테 받을 수 있는 정보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지시도 중요하지만 이게 정서적인 지지라든지 맞습니다. 동질감, 네, 연대감. 연대감 이렇게 환우회 분들끼리 얘기를 하다 보면 아 당신도 그러냐 나도 그런데 이게 나처럼 시간이 지나면 점점 없어지니까 걱정하지 마라. 갓 수술 받고 나오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술 이후에 일상으로 좀 빠르게 복귀하기 위해서 좀 이것만큼은 지켜달라 이런 게 있을까요? 환자분들이 가장 힘들어 하시는 게 뭐냐면 이런 증상이 위험해서 무서워서 나는 사회적 복귀 이런 거 하는 게 너무 무섭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제 보통 수술하고 나면 숨찬 증상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한 6개월이나 1년 지나면 회복이 되긴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가만히 있는다고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도 노력하셔야 됩니다. 심호흡을 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폐 재활도 어느 정도는 일상생활하면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침. 저희가 얘기를 하다 보면 아, 이 기침은 괜찮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이 기침 때문에 내가 병이 있는 거를 발견했기 때문에 나는 이 기침이 새롭게 생기는 게 너무 불안하다. 그런데 이 기침은 수술하고 나서 생기는 기침은 약을 좀 드셔야 되긴 하겠지만 보통 한 3개월 정도면 사라집니다. 그냥 기침하시는 게 괜찮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런 일기 같은 거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이제 본인도 수술하고 나서 어떤 감정을 느꼈고 어떤 증상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증상들은 어떻게 하니까 없어졌더라. 이런 게 있으면 만약에 그런 증상이 또 생겼을 때 그때도 이랬었는데 없어졌구나. 그러면 이제 이거를 너무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그냥 일상적인 생활을 잘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 꼭 좀 부탁드립니다. 폐암이라는 게 사망률 1위, 굉장히 무서운 암이긴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게 국가암 검진 사업도 하고 있고 또는 개인적으로 CT 등으로 인해서 조기 진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초기 폐암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병원에서 폐암을 진단받았다 하더라도 그 폐암은 굉장히 초기일 수 있습니다. 의사들이 권하는 치료, 수술 같은 걸 권했을 때 거부하지 마시고 수술의 방법도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수술을 하시면 완치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또 하나의 꼭 드릴 말씀은 정서적인 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숨소리회를 운영하는 것도 그런 환자들의 정서적 지지를 위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요. 가족분들, 친구분들 이런 분들의 정서적 지지와 용기를 북돋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우리 교수님이랑 얘기 들으면서 폐암 검진을 좀 철저하게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담배를 하루에 한갑 30년 이상 핀 사람 중에 54세부터 74세는 저설량 CT라고 그러니까 방사선 피폭이 적은 CT를 찍을 수가 있어요. 국가 암검진으로.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하시고 또 폐암 발생이 우려되는 위험 그룹들 저설량 CT 검진을 꼭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분당 서울대병원과 함께하는 수술로 암 극복하기 프로젝트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폐암의 수술과 이후의 치료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영상 보면서 궁금한 점 있으셨다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조석기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